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문 분류와 주제 분류의 통합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홍성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두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 학문 분류와 주제 분류의 통합, 이것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교육, 리버럴 에듀케이션에서 뭐 항상 얘기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 통합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영국의 추기경이었던 뉴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J.S. 밀, 자유론의 저자 J.S. 밀이 대학 총장 취임 연설에서 또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뉴맨은 우주는 그 전체에서 매우 밀접하게 결합이 돼 있어서 우리는 추상화라는 마음의 작용을 통하지 않고는 부분 부분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부분 부분은 당연히 뭐 개별 학문들과 연관이 되겠죠. 또 밀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현실은 많은 속성의 복합체이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여러 다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역시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복합체를 나눠서 일부분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건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추상화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체 복합적인 전체를 우리 마음이 쪼개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자유교육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 통합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혹은 리버럴 아트의 기원을 어디서 잡을 거냐 논쟁이 많이 있지만 대개 그 출발점은 뭐 그리스 시대의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출발한 배경에는 그리스 민주정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 민주정은 그때 직접 민주주의였죠. 그러니까 뭐 노예나 여성을 제외한 아테네에서는 그 자유 시민들은 참정권이 있었고 참정권이 있다는 말은 곧바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의 3단계라고 먼저 사실 판단이 있고 그다음에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3단계가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이 순서가 뒤집히면 아주 착잡한 문제, 심지어는 이 사회가 붕괴되거나 뭐 민주주의 사회가 내부로부터 망가지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 뉴맨이나 밀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다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그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이때도 일종의 종합적인 혹은 통합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이 순서가 쫙 매겨져 가지고 그 순서대로 우리가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차라리 드물거든요. 굉장히 착잡한 경우가 섞여 있고 어떤 것을 먼저 더 우선해야 될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통합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앞에 뉴맨이나 밀이 얘기한 것처럼 추상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측면 이외에는 다 제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 사실 확인이나 통합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뭐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도 뭐 결정 수단, 결정 방법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서 통합성이 꽤 중요하구나. 과거에는 의사결정자가 이 사회의 리더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어떤 면에서 의사결정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과정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양교육에도요. 자, 여기서 이제 통합성이 굉장히 부각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교양교육에서 통합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뭐 기원은 또 그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미국의 교양교육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19세기 이 미국 대학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교양교육이라는 것이 학부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19세기 미국 대학 교육의 뭐 핵심 쟁점이었던 그 이른바 그 일렉티브라고 부르는 거죠. 자유선택 혹은 뭐 일반 선택, 뭐 선택 과정 이렇게 부르는 이것에 대한 논쟁이 1885년, 그 19세기 후반이겠네요. 네, 그 있었습니다. 이게 총장들의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오른쪽 아래를 보면 그 프린스턴 대학의 매커시 총장이랑 이 하버드 대학의 엘리엇 총장이 이 두 논쟁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뭐 찾아보면 쉽게 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그게 우리에겐 관심이 있는 거죠. 미국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영국 대학의 카레지 시스템이 미국으로 이식된 겁니다. 그 독립전쟁 이전에 생긴 대학들부터 이때 그 대학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뭐 인문 고전 중심 교육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 뭐 학년별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프리스크라이브드 된 리베럴 에듀케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하버드를 졸업한 엘리어트가 사실은 30대에 그 유럽에 가서 대학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산학협동 과정도 보고 이 대학과 이 산업혁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이사회에서 그걸 딱 보고 이 사람 총장시키자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고전 인문 교육을 시켰는데 하버드가 이 이사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 배워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학문도 많이 나오고 또 새로운 뭐 기술자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자연과학도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 맨날 뭐 인문교육, 고전교육, 뭐 그리스 라틴어 이런 거 배워가지고 어떡할래?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트는 총장의 30대 총장에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오래된 미국의 이 고전 인문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 그때 독일 대학의 이른바 두 개의 자유, 하나는 가르칠 수 있는 자유, 하나는 배울 수 있는 자유. 이때 배움의 자유를 이 레른 프라이하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일렉티브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 독일에서 이 학생들의 배움의 자유라는 것은 그냥 뭐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이 졸업할 때 이 시험 이외에 이수 과정이 없어요. 이 과거에는 요즘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독일의 그 김나지움에서 교양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면 전공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은 사실의 일부만 본 거죠. 아니 이수 과정이 없는데 무슨 전공만 한다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공부한 거예요. 자기의 흥미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 선생한테 대학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그 독일 대학이 원래는 각 주마다 상당히 그 지역주의가 아주 횡행했는데 19세기 들어와서 학생들의 이른바 이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모빌리티가. 그것이 독일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든 동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대학의 배움의 자유에는 바로 이 대학을 바꿀 수 있는 자유까지 있었는데 어쨌거나 하버드에서 일렉티브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 뭐 프린스턴이나 예일 대학에서는 영국 대학의 고전적인 인문 교육이 계속 강조됐죠. 그러니까 이 둘이 충돌한 겁니다. 그러니까 1885년이면 이미 하버드에서 거의 20년 이상 일렉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1학년 뭐 몇 과목 이외에는 완전히 자유가 된 거죠. 학생들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이때 엘리어트의 이 목적은 학생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문성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다른 한편 그 프린스턴이나 예일 같은 데에서는 그런 방식의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의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자유 방임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총장들의 논쟁에서 흥미로운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됐는데요. 그 프린스턴의 맥코시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 2학년 딜레탕트다. 뭐 당연히 배워야 될 그 나이에 배워야 될 이 교육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 들어왔어도 전혀 다른 거 배우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버드는 뭐 하는 데냐? 도대체 교육이 이념이라도 있냐? 뭐 이런 거죠. 해서 그는 뭐 위대한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을 위한 기초를 넓은 일반 교육을 통해 다졌다. 이게 19세기 말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말을 보면 벌써 산업혁명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다른 한편 엘리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버드 졸업했는데 사실은 배운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이거 저거 조금씩 배웠어. 근데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뭐 제대로 된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뭐 정신력을 키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뭔가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미 우린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네. 예, 그 맥코시의 입장은 뭐 어떻게 보면 교양교육의 교양교육 강조하는 분들의 입장과 통하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는 뭐 자세히 보면 지금 전공 교수님들과 같이 그렇게 시야가 좁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엘리어트가 이제 물러났죠. 후임 총장은 엘리어트의 이 일렉티브 시스템을 굉장히 비판했던 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버드의 그 3년제 그 대학 학부 교육을 4년제로 바꾸고 3분할한 거죠. 하나는 교육받은 사람, 지식인이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알아야 된다. 네. 뭐 더 볼 것도 없죠.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영역별 교양이 되겠죠. 배분, 이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잘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집중,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나머지는 일렉티브. 이거는 뭐 엘리어트 총장이 들여온 거 그대로 남은 거죠. 이어진 거죠. 다만 이 학점이 줄은 거죠. 대략 3분할을 했습니다. 3분할. 그런데 원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뉴맨이나 밀은 그 리버럴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학문의 통합이었죠. 학문의 통합. 그런데 이 미국에서 19세기 중후반 이후 그다음에 20세기 초에
디스트리뷰션, 컨센트레이션이 도입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통합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얼마만큼 알아야 되고 저것도 얼마만큼 알아야 되고,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이 바뀌었죠. 물론 제너럴 에듀케이션과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뭐 구분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너럴 에듀케이션의 연원은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하더라도 리버럴 에듀케이션에서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신은 뿌얘진 거죠. 당연히 비판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배분 이수에 대한 비판을 좀 보면, 모듈식 시스템, 이것은 이제 교과목에 뭐 학점을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뭐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 혹은 몇 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런 학점제 대학 학부 교육은 미국적인 발명품이죠. 근데 그렇게 이 학부 교육 과정을 쪼개다 보니까 마치 레고 조각같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본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뭐 일렉티브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급하게 배분 이수 과정을 급조했다. 뭐 날조까지는 아니겠지만 급조했다는 겁니다. 이 로스브라트 교수의 얘기인데, 그런데 남은 건 뭐냐? 그냥 교과목들의 모음. 여기저기 교과목이 많이 있다, 쌓여 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또 다른 비판도 뭐 비슷합니다만, 일단 이 배분 이수 과정을 만들 때, 과목 개설할 때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교수들이 서로 간에 의논하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뭐 미국의 교양교육 과목은 각 학과에서 제공하니까 그 학과끼리 서로 뭐 협의를 해서 뭐 그런 경우가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슷한 과목도 있을 수 있고, 그 내용들이 서로 뭐 연계된다, 이거는 기대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정합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일본의 교양교육, 이것은 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일본의 고등교육 제도를 바꿨죠. 뭐 쉽게 말해서 이 군국주의의 한 원인이 교육에 있었다. 근데 교육이 어디에 너무 일찍 전공을 결정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을 바꾸는데 전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양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사절단이 2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학부 교육의 여러 모형들을 제시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본의 교육자들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학부 교육 4년, 그러니까 뭐 일본의 전후 모든 대학이 다 4년제가 돼버린 거죠. 제국 대학이나 뭐 다른 뭐 사범대학 3년짜리 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다 4년제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은 교양교육, 그리고 나머지 2년은 뭐 전공교육, 이런 식으로 획일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의 2년 이 교양교육은 배분 이수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은 뭐냐? 이 전후에 그 메가더 사령부에서 이제 그 대학 교육도 바꾸는데, 그때 그 정보와 교육 관련 기구가 있었겠죠. 거기에 온 미국 관계자들이 대부분 주립대학 교수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립대학은 아마 19세기 중반 정도에 시작을 해서 많은 대학이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유니버시티로 급성장한 그런 대학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그다음에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는 상당히 빨리빨리 이 교육 과정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분 이수가 도입됐는데 그 당시 일본의 교육자들도 이거 여기에는 종합의 이념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이 교양교육에서 배분 이수 제도가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에 들어오는데요. 사실상 일본의 전후 교양교육 과정과 90% 이상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받아들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한국으로도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분 이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이 있는데 뭐 비판만 해서 좀 그렇다고 배분 이수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모자라는 측면이 좀 있다 이거죠. 이 배분 이수라는 것이 이 서로 간에 연계관계가 없고 그냥 마치 레고 조각처럼 쫙 흩어져 있는 거. 그거는 본질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의 분업 시스템과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과에서 이 배분 이수에 필요한 교과목을 제공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한 분업화된 공장에서 분야별로 어떤 뭐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넘기는 그런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뭐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직장 바깥의 생활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일 자체가 그렇게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나눠지느냐, 대부분 안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판은 한슈테트라는 교육학자인데, 이 교수가 이제 미국 대학의 여러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해서 컨설팅을 가면 공항에서 대학까지 이제 차로 모시는데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바꾸면 어느 학과가 좀 힘들어질 텐데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교과목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교과목이 일종의 자산이 된 거죠. 학과에. 뭐 이건 한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니까 굳이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해관계와도 연결이 됐다. 배분 이수가. 그러니까 지금 정합성 혹은 통합성, 연계성이 사라진 원래 없었던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 또 학과의 이해관계까지 겹쳐서 참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짐작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통합 앞에서도 뭐 원래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의사결정자들의 교육과 연관이 깊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좀 떠나서 사실상 얼마만큼 그 연관성이 복잡할 수 있는가. 그 한 예로서 이건 뭐 제가 작년에 국제 포럼에서 예를 들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20세기 서구 예술사죠. 물론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세기는 뭐 명백하게 사실상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19세기 산업혁명은 20세기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문화, 그다음에 사회 자체.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뭐 증기기관을 통해서 뭐 석탄도 파고 공장도 돌리니까 도시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 로man틱한 그런 어떤 예술 감각과는 달리 아주 싸한 그 아노님한 이 도시의 삭막한 풍경 그 자체가 미적 감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면서 감각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모더니즘적인 측면이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이 모더니즘은 또 뭐랑 또 관련이 됩니까? 나중에 이제 모더니즘의 엘리트적인 측면에 반해서 포스트 모던과 또 연관관계가 있죠. 서로 약간 충돌도 되면서. 또 모더니즘 건축은 산업혁명에서 많이 생산된 유리, 철 이런 것 때문에 재료가 바뀌니까 건물 디자인 자체가 바뀐 거죠. 또 종이가 많이 생산되니까 신문이 나오고 소설이 유행했죠. 책 빌려주는 데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선생님이 필요한데 주로 누구였습니까? 여성이었죠. 그게 바로 페미니즘의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면은 이제 대중사회가 또, 뭐 19세기에 생긴 건 그 이전에 생겼지만 본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니까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역전되다시피 하는 측면이 생겼죠. 팝아트, 뭐 지금 한국에서는 케이팝 난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노동자들 빈곤 문제 때문에 혁명예술,
그렇죠?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혁에 기여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죠. 이런 등등 이것들이 서로 간에 아주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한 부분만 갖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 극단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이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는 뭐 20세기 서구 예술사조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제가 지난번 그 컨설턴트 연수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린 건데, 이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요소, 이걸 우린 중거티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뭐 외적 요소에 벌써 권력, 사회의 변화, 문화와 지식의 변화, 사회적 수요의 변화,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비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대학 내적 요소는 대학 교육 이념이 있죠, 교육 내용이 있죠, 교육 조직, 그다음에 재정, 그리고 그 각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더 세부적인 하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대학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 대학을 보는 입장은 이렇게 복잡한 대학, 그다음에 여기서 대학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뭐 대학의 역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와 필요성 이런 것들이 중첩돼 있거든요. 아, 대학이 뭐 하는 데야?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죠. 네, 학생들은 뭐 취업 잘 되는 학과 가는 것이 나는 대학 교육이라고 본다. 그건 본인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해서 이처럼 복잡한 대학만 해도 이 통합적으로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교양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선이 힘들죠. 여기서도 우리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 통합이 왜 필요한가, 교양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아직 한국에서 이 통합교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